시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에 폭발한 시어머니. 그녀가 며느리에게 갚아준 통쾌한 한 방은 며느리 식구가 행복하게 여행 간 바로 그 시간. 시어머니는 조용히 전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돌아온 며느리가 직면한 소름 돋는 현실. 과연 시어머니는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지은은 특급 호텔의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남편 최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화려한 휴대전화 화면에서 유럽 여행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최준호는 아내의 들뜬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여행 경비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으나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우아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마침내 이지은이 대화의 핵심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라고 먼저. 운을 띄우는 이지은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실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찻잔을 들다 말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해야죠. 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도자기 찻잔이 소리 없이 찻잔 받침 위에 놓였습니다. 순식간에 테이블을 감싸던 우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박 여사가 평생 쌓아온 가정과 헌신 그리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모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남 취급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최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싸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특유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 명심할게. 내 말대로 나는 내 가족이 아니니. 박 여사는 극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시어머니의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리를 지켰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여행 일정과 쇼핑 리스트를 남편과 상의하며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지은 부부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침묵을 무시한 채 2주간의 호화로운 유럽 가족여행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박 여사는 그들이 현관을 나설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고요하던 거실의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으로 대접받은 것에 대한 극단적인 복수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는 스마트폰을 들어 자신의 재산 처분 대리인인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자신이 던진 가족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복수국의 서막을 열었음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창공을 가르는 그 순간 박 여사는 거실의 모든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전화를 들어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여사의 급작스러운 전재산 처분 지시에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였죠. 하지만 박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남이라고 선언한 이상 박 여사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며느리 가족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직 박 여사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아들이나 며느리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김 변호사에게 시세보다 약간 낮은 금매가로 아파트를 빠르게 처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의 2주간의 여행 기간 내에 모든 명의 이전과 절차를 끝내야 했으므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셈입니다. 김 변호사는 박 여사의 복수국을 눈치챘지만 감정 없이 법률과 절차만 중시하는 냉철한 전문가였죠. 그는 박 여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믿을 만한 매수자 물색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박 여사는 두 번째 자산인 현금성 자산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시댁 재산 관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박 여사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 처분 내역을 아들 최준호에게도 숨겼습니다. 아들 최준호는 어머니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했던 과거의 사실조차 잊고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죠. 여행지에서 온 아들의 짧은 안부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박 여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짧게 답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확보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SNS에 호화로운 여행 사진을 올리며 시어머니의 침묵을 비웃었지만 정작 그녀의 집과 노후가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박 여사는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망설이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관계의 종말이자 복수의 신호탄이었으니까요. 2주 후 며느리 가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이미 되돌릴 수 없게 정리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호화로운 관광지에서 며느리 이지은은 남편 최준호에게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한 아름 들고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뒤 그 사진을 SNS에 올려 행복을 과시했죠. 그 사진 아래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를 은근히 비꼬는 듯한 짧은 문구까지 달아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한편 한국의 시계는 며느리의 쾌락과는 무관하게 2주라는 시간을 쉼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 여사와 김 변호사는 마치 기계처럼 완벽하게 재산 처분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여사가 지시한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매가로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매수자를 신속하게 찾아냈습니다. 매수자는 잔금 납입과 명예 이전을 여행 기간 내에 완료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거래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김 변호사는 곧바로 새로운 집주인을 대리하여 명도 소송 예고 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해외여행 중이었으므로 그 통지서는 당연히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배달되었습니다. 우편함은 며느리 가족이 장기간 집을 비운 탓에 각종 광고지와 함께 통지서를 묵묵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자신의 명의로 된 우편물이 우편함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짐을 최소한으로 정리하여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를 완료했다는 만족감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 가족이 돌아왔을 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김 변호사가 준비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조용히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파트에는 며느리가 남긴 사치스러운 가구들과 현관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우편물, 더미만이 박 여사의 결별을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 가족이 이틀 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의 무게를 짐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이 사라진 것을 넘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길었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이지은 가족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2주 동안 쇼핑한 명품 가방들을 들고 화려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여행의 피로보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편안함이 그녀의 얼굴에 잠시 감돌았습니다. 남편 최준호가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삑 소리 대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준호는 당황하며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배터리가 나갔거나 시스템 오류일 것이라고 이지은은 남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준호는 결국 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아들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은 별거 아닌 일에 호들갑 떨지 말라며 남편을 다그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낯선 남성이 이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이지은 가족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곧바로 그들의 아파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남성은 허리에 찬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익숙하게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은은 경악하며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성은 이지은과 최준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남의 집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의 새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준호 역시 어머니가 관리하던 집을 이 남성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지은은 남성에게서 거칠게 열쇠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성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내어 이지은 부부의 면전에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 여사 매도인의 인감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자신의 집이 어머니 박 여사에 의해 정식으로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잔금까지 모두 치렀으니 이제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 최준호는 무너지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여행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전 재산이 증발한 현실이라는 차갑고 잔혹한 깨달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남이라고 선언한 대가였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낯선 새 집주인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보여준 매매 계약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거쳤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들 최준호는 어머니 박 여사가 혼자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아내를 남겨둔 채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좁고 낯선 오피스텔 앞에서 최준호는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을 연 박 여사는 아들의 방문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준호는 흥분하여
아파트와 재산 처분건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저희가 살 집을 마음대로 파실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탁자 위에 끓여놓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내 아내 말이 맞지 않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가족이 아니니 남이라고 선언했지 않니? 그러니 내가 내 재산 마음대로 처분한 것뿐이다. 최준호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아내의 도발적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는 곧바로 아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재산 처분 내역 및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처분한 아파트 매각, 대금 전액과 현금성 자산 대부분이 익명으로 아동복지재단에 기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준호는 눈앞의 영수증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문구를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이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현금성 자산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아들 가족에게 물려주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했던 박 여사의 계획은 며느리의 이기적인 선언과 함께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이지은 부부는 살던 집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들에게 올 수 원대의 재산과 지원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최준호는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무관심이 어머니의 극단적인 복수를 불러왔음을 깨닫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박 여사의 복수는 단순히 집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아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치려는 마지막 경고였으니까요. 아들 최준호는 어머니 박 여사의 오피스텔을 나와 곧바로 아내 이지은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모두 전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남편이 보여준 기부 영수증과 재산 처분 내역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수억 원대의 집과 미래의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지은은 곧바로 자신이 아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박 여사와 김 변호사가 진행한 매매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처리한 모든 서류와 계약은 법적으로 완벽했으며 재산이 박 여사 단독 명의였기에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지은에게 어머니의 재산권 행사이며 법적으로 소송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지은은 자신의 이기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집과 재산 모두를 잃었다는 법적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 최준호 역시 아파트 매각과 현금 처분이 법적으로 합법적임을 확인하고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결혼 전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했던 과거의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은 이제 집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된 현실의 남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미쳤어. 당신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지은의 날카로운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여행 가방만 들고 돌아온 이들은 당장 머물 곳조차 없었고 결국 며칠간은 싼 모텔을 전전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지은은 호화로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듯한 극심한 현실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들 부부의 나약한 경제 구조와 잘못된 가족 가치관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지은은 자신이 가족이라고 선을 그었던 시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큰 방패막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모텔 생활을 전전하던 이지은과 최준호의 관계는 급격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이지은은 남편 최준호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진작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이 사달이 난 거야.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난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복수도 아내의 이기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아내의 오만한 한마디였음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압박 때문에 아내에게 맞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지은은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며 최준호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결국 남편과 자신의 신리만을 의미했고 신리가 사라지자마자 관계는 쉽게 해체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최준호는 깊은 자괴감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의 헌신에 얼마나 무관심했고 아내의 이기심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니 박 여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이 남긴 약간의 현금성, 자산을 사용하여 앞으로의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의 울타리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가족이 남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그 울타리는 사라지는 거야. 박 여사는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복수가 아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뼈저리게 가르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최준호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약한 자신을 성찰하고 아내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지은이 떠나고 난 후 최준호는 남은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으로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공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며느리 이지은과 아들 최준호는 각자 전셋집과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여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시어머니의 재산에 기대어 살았던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이지은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과거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이 낳은 결과를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과시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준호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작은 원룸에서 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 박 여사가 남긴 가족은 남이 아니다라는 교훈의 무게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복수극이 며느리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자 마음 한편으로는 아픔을 느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재산이 아동복지재단에 전달되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통해 이룬 최종적인 성취였습니다. 박 여사는 복수극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헌신에 있음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지은과 최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복수국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결국 아들 최준호에게는 진정한 자립의 기회를, 며느리 이지은에게는 인생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의 이기심에서 시작된 갈등이 가족의 해체와 통쾌한 복수를 거쳐 마침내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는 여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